자, 다음은 제4절 갑니다. 법의 일반 원칙인데요. 출제 포인트들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 법의 일반 원칙에서 이 법은 국제법이 아니고요. 국내법입니다. 국내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개념이 잘 나와 있죠. 국가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내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국내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답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는 오답이에요. 국내법의 일반 원칙을 말합니다. 그 연역은 그 PCIJ에 처음 들어왔고요. ICJ 규정은 그 PCIJ 규정을 거의 그대로 이제 받았으니까 승계했으니까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연원성은 그 적극설이 그 자연법주의 입장이고요. 예, 소극설이 의사주의 입장인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요. 결론을 좀 봐야 되는데 중간설을 보시면 독자적 법원성을 인정하되 조약이나 관습과 대등한 주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능하는 보충적 법원. 보충적 법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충적 법원이다. 보충적 법원이다. 오답은 뭐 보조적 수단 그럼 오답이에요. 보충적 법원 이거요. 보조적 수단은 학설과 판례에 대해서는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 이렇게 말하고 얘는 보충적인 연원이다. 보충은 이제 조약이나 관습이 없을 때 조약이나 관습을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보충적 법원, 보충적 연원이죠. 그 재판하다 보면은 법규가 필요한데 조약이나 관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라면 이제 재판을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국내법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놈을 가지고 와서 재판을 완결하자 이런 뜻이에요. 취지고 국제재판소와 법의 일반 원칙 관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법의 일반 원칙은 국가들이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재판을 하더라도 안 지킬 가능성이 커요. 그죠? 야, 그거 내가 동의한 게 아닌데. 관습이야 이제 뭐 많은 나라 그렇게 하니까 따라할 수도 있는데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도 안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PCIJ나 ICJ는 소극적, 적극적? 네, 소극적이 되겠죠. 소극적이다. ICJ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요. 그 호르조 공장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 판례고요. 옛날 1926년 PCIJ 판례인데 이게 이제 그 손해배상 원칙, 손해배상 원칙. 조약을 위반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웃긴 게 조약에 손해배상을 하시오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 손해배상을 못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근거가 필요하니까 네 행위로 피해를 야기했으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뭐가 당연해 따질 수가 있으니까 아니 국내법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국내법에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적용 사례들이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 이 원칙은 어디서 말했고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를 연결해 두세요. 자, 연체 이자의 원칙은 러시아 배상금 사건이고요. 배상 책임은 아까 봤던 호르조 공장 사건, 신의 성실의 원칙, 호르조 공장 사건. 네, 약속을 했으면 성실하게 지켜라. 신의 성실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형평의 원칙입니다. 그 형평은 이제 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에쿼티 형평이라고 합니다. 영미법상의 형평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 네, 뮤즈강 수로 변경 사건, 암기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영국 노르웨이 엽사건에서 알바레스 판사가 한 얘기네요. 권리남용 금지. 얘는 뭐냐면은 이제 노르웨이가 이렇게 그
바다를 가질 수가 있는데 직선계선으로 너무나 많은 바다를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권리라 할지라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금반원 원칙, 프라비언 사원 사건, 노태범 사건 요거 기억해 주시고 굳이 말씀드리면 프리아비어 사원 사건에서 이게 적용됐고요. 노태범 사건에서는 거론됐는데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금반원 에스토펠 원칙이 되겠습니다. 금반원 한자로 쓰면 좀 더 쉬울란가요? 네가 했던 말하고 반대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금반원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의 일반원칙 기능은 그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재판 불능을 방지한다. 맥락하시겠죠? 조약이나 관습이 없어서 재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재판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한다. 재판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의 일반 원칙이라도 가지고 와서 판단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적용 순서입니다. 당연히 그 죄악과 관습 후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직권으로 재판관이 봐서 필요하면은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설과 판례는 뭐 특별한 게 별로 없는 논점 몇 가지 있어요. 학설과 판례는 보시면은 법규칙을 결정하는 보조수단, 법규칙을 결정하는 보조적 수단 이렇게 말했죠. 이때 법규칙은 국제법일까요? 국내법일까요? 제거보삼 뭐요? 국제법이죠. 국제법 규칙을 결정하는 보조수단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법 규칙을 결정하는 보조수단. 이때 국제법은 주로 관습법을 말하는 것이죠. 네, 알파라고 하는 규범이라는 게 이게 있는데 이게 관습이냐 이거죠. 관습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이것저것 참조하겠죠. 이게 관습인가 확인할 때 학설 그다음에 판례, 학설과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보조적으로. 판결에는 뭐 온갖 판결 다 포함이 되고요. 국내 판결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네, 거기 선례 구속의 원칙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선례 불구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사건이 다시 제기되더라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판력의 상대성 그랬죠. 기판력의 상대성 뭐 쉬운 이야기인데요. res judicata 주디카타라고 그러는데요. 주디카타 기판력 기판력은 그 재판부 스스로를 구속하는 힘쯤 됩니다. 재판부 스스로를 구속하는 힘을 기판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판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기판력의 상대성이라는 얘기는 재판부가 자기가 한 말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판력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선례 불구속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설은 말 그대로 학설이 되겠죠. 네, 연원성은 당연히 부정됩니다. 이게 어떤 게 국제법의 연원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게 국제법이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게 국제법이야? 그걸 국제법으로 볼 수가 있어? 구속력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자, 학설과 판례가 그 자체가 법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국제법의 연원성을 갖지 않는다. 이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식적 연원성,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성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형평화선. 형평화선은 약간 추상적이에요. 개념이 뭐냐면은 찾아보세요. 구체적인 경우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정 요소, 그죠? 구체적인 경우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정 요소라고 돼 있죠. 법의 해석 또는 보충을 위해서
보충을 위해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주문 현행 법규 유무에 관계없이 재판소는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형평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예, 현행법은 조약이나 관습이죠. 이 조약이나 관습이 또 있더라도 그걸 다 무시하고 형평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경우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정 요소. 이 판단은 그 재판관들이 하겠죠. 재판관들이 이건 이렇게 판단하는 게 형평이야. 이게 정의에 맞아. 그런 그 재판관들의 어떤 재판관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요소라는 얘기죠. 이 사건을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의로운 건데 이게 형평인데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은 적용 조건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네 번째 줄에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 형평과 선에 따라서 재판하세요.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명시적 동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두실 것은 이 동의가 있으면 기존 관습을 기존 조약이나 관습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동의를 해주게 되면 조약이나 관습이 있더라도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정의관념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원성은 형평화선 자체가 국제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연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은 그 강행규범인데요. 이 강행규범은 조금 내용도 많고 주로 잘 나옵니다. 강행규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에 저촉 또는 위반이 국제법 질서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법 주체 간의 특별한 합의로서도 일탈할 수 없는 국제규범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국제규범을 나누자면은 이걸 강행규범하고 의무규범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강행규범 반대말이 의무규범입니다. 자, 의무규범 근데 알파라고 하는 규범이 있는데 이걸 개별법주체가 합의를 통해서 이걸 그 배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위반할 수 있어. 이럴 때 얘를 의무규범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문제의 불가한서 원칙 이런 겁니다. 네, 국내 문제에 간섭을 하면 안 되는데 둘이 합의해가지고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의무규범 그러고요. 의무규범은 대체로 뭐 사익, 국가 간의 사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익. 그리고 위반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 당사자 간에 해결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렇겠죠? 가해국 대 피해국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해국이 얘한테 손해배상 해주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강행규범은요, 어떤 그 베타 규범이 강행규범이라면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얘는 그래서 강행규범은 뭐냐면 이 국제 공동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둘이 합의해서라도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규범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무력 사용 금지 원칙 이런 거요. 네, 이것은 대체로 그 강행규범이라고 보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대표적인 강행규범의 그런 예인데요. 자, 이런 거예요. A하고 B하고 이런 거죠. 합의했어요. 둘이 그 합의해가지고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합의해가지고 야, 우리가 선거를 하니까 이 B국이
다음 달에 선거하니까 선거하기 전에 나한테다가 무력공을 좀 퍼부어다. 민가가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포격을 좀 퍼부어달라. 그러니까 위기 국면을 막 조성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겠죠? 이런 거. 그 합의에 따라서 A가 B를 쳤어요. A가 B를 쳐도 이것은 강행기본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동의를 하긴 했지만은 강행기본 위반에 대해서는 그래도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만약에 이런 거죠. A하고 B하고 A하고 B 합의해가지고 모월 모시에 치자라고 하는 X 조약을 체결했어요. 모월 모시에 공동 침략을 하자. 침략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강행기본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X 조약은 무효입니다. 네, 일방적으로 강행기본을 위반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이런 겁니다. 만약에 A는 공격을 했는데 B는 공격을 안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B가 X조약에 따라서 A겠죠. A가 B한테 너는 왜 공격을 안 했어? 나만 피해봤으니까 돈 내놔.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합의 자체가 무효이고요. 그래서 이 A국은 B에게 이 X조약에 기반해서 어떠한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행기범은 공동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알아두시고요. 예, 강행기범이 지금 국제법에 도입이 돼 있는데 맨 처음에 도입된 게 이 조약법 협약 제53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보시면은 강행기범에 충돌하는 경우에 조약이 무효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가 나와 있죠.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것을 강행성 그래요.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주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소락함에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강행기범은 이탈이 안 되는구나 하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규범, 이것은 강행규범이죠. 강행규범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의를 집중해 들으세요. 실강해 보면은 요거 읽어드린 다음에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 규범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은 갑자기 딴 생각하다가 막 없다 막 그럽니다. 있다고도 있잖아 조약에 있다고. 나 미치겠어 진짜. 예? 미쳐야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이니까 또 강의 듣다 보면 딴 생각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 강의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막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들어야 되시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본 강의를 다시 못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두 번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한 번 들을 때 무지하게 집중하셔가지고 무지하게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부분 여기가 엄청 어려워요. 70년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바르셀로나 트랙션. 그 트랙션은 전력회사를 트랙션이라고 해요. 전력회사. 요 사건에서 원래는 이제 중요한 게 법인의 국적, 법인 회사. 회사의 국적이 그 법인의 설립지 또는 본점 소재지. 이게 주로 좀 중요한데요. 요 사건에서 그 부수 의견으로요. 오비터 딕툼.
예, 부수견으로 그 대세적 의무가 있다. 대세적 의무. 국제법에도 대세적 의무가 존재한다. 대세적 의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에게 다른 모든 나라에게 지고인 의무라는 게 있다. obligations add가 없네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런 의무가 보호돼야 한다는 데 대해 모든 국가가 법적 이익을 갖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침략, 금지, 의무, 집단, 살해, 금지, 의무, 제노사이드를 하죠. 제노사이드, 금지, 의무,